내 고향은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이다. 첩첩산중 산꼭대기 기막힌 오지 화전민들의 터전. 지금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 5, 60대 남성들의 로망을 그려내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배경으로 맞춤한 곳. 3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왕복 12km 산길을 걸어야 했다. 초딩에 그 짧은 다리로 걸어 다니자니 결석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형, 오늘 날씨 좋으네. 내가 말하면 앞서가던 형이 슬쩍 뒤돌아보았다. 그리곤 하늘 한번 쳐다봤다. 그래, 날씨가 지나치게 좋은 감이 있다. 그자? 나는 형의 입만 바라보았다. 허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뭘 가냐? 그냥 놀자. 못 가는 날도 많았지만 그렇게 자체 결석 처리하는 날들이 꽤 있었다. 폭우로 다리 잠기면 못 가고, 눈보라치면 못 가고, 겨울이면 먼저 간 장난꾸러기들이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놓기도 했다. 얼음언 징검다리는 고무신 신고는 건널 수 없었으니 그 역시 중간 하교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무수한 핑계들이 그 멀고 험한 등굣길을 피하는 이유가 되곤 했다. 등하굣길은 멀기도 했지만 바쁘기도 했다. 오가는 길에 징검이 잡아먹고 더덕 캐먹고 개복숭아도 삶아 먹어야 했으니까. 가재는 수준이 좀 떨어진다. 진정 귀하고 고급진 음식은 징검이다. 개복숭아에는 또 나름 구슬픈 사연이 있다. 보통 개복숭아가 어디 열리는지는 모두가 위치를 알았다. 말하자면 오픈된 먹잇감이었던 셈이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선수를 놓치므로 씨도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따먹어야 했다. 여물지 않은 복숭아는 쓰고 독해 삶아 먹는 방식을 개발했다. 그러면 좀 먹을만 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별 구분도 되지 않는 몰골로 한 마리 야생동물인 양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아침이면 이슬에 젖어 축축 늘어진 나뭇가지 아래로 기어다니곤 했는데 가을이면 천지가 노란색, 빨간색 단풍이었다. 새파란 단풍잎과 함께. 놀라운 건 색에 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쥐어짜면 빨강, 파랑, 노랑 물감이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았다.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순수였다. 그 풍경들은 아직도 내 마음속 작은 다락방에 남아있고 나는 그곳에서 가끔 위로를 받는다. 고향을 떠난 건 초등학교 졸업식 직후 1976년 2월 26일인가였다. 3년 앞서 성남으로 떠난 아버지를 따라온 식구가 상경을 했다. 고향을 떠난 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지통마을 그 오지에도 한때 도리지꽃땡이 대대적으로 유행했다. 맞다. 20장의 동양화로 하는 그 놀이. 아버지도 마을 주민과 어울리며 잠시 심취했고 덕분에 그나마 있던 조그만 밭대기마저 날려버렸다. 아버지의 상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성남과 나의 인연의 시작이다. 둘째 형인 재영이 형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우리 형제도 그랬어요. 나나 재선이는 물론이고 재명이보다 미친 여동생이나 막내도 어머니에게 안기고 애교 부리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재명이는 안 그랬어요. 재명이는 학교에 다녀오면
꼭 엄마 하고 달려와서 살갑게 안겼죠. 그러니 어머니가 재명이를 아주 애틋하게 여겼어요. 엄마!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언제나 엄마를 먼저 찾았다. 멀리 밭에서 김 매던 엄마는 나의 호명을 접하면 호미를 쥔 채 일어나 기다렸다.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총알처럼 달려가 엄마 품에 꽂히는 것. 엄마 품은 푸근했고 좋은 냄새가 났다. 도서실에서 재밌는 책 빌려왔어. 엄마 앞에서 나는 한없이 텐션이 높고 수다스러운 아이였다. 내가 독하게 일만 잘한다는 평이 많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건 내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누구나 그렇듯 외부에 드러나는 면모와는 다른 면이 내게도 있다. 사실 나는 살갑고 애교 많고 장난기도 많은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러하다. 그러하다고 주장하겠다. 또 앞으로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 보일 생각이다. 다시 재영이 형이 덧붙인다. 어머니와 재명이가 너무 살가워서 나머지 형제들은 우린 같은 자식 아닌가 싶어 섭섭해했죠. 손가락 중에서도 유독 사랑을 많이 받으려 드는 손가락이 있다. 배타적 사랑 독점권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성장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별난 족속이 있는데 내가 딱 그 부류다. 평생 가장 열심히 하고 배워야 할 것 중 하나가 사랑이라 생각한다. 사랑은 경험이고 노력이며 또 배우는 것, 학습이다. 사랑은 표현한 만큼 잘한다. 나는 환갑 가까운 나이지만 남들이 믿기 어려워할 만큼 아내와 장난치고 수다 떨며 논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살 수 있는 것도 결국 엄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은 덕분일 거다. 물론 아버지는 내가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으면 전기 아깝다고 불을 끄고 버스비 아깝다고 시험 성적 확인하러 수원 가는 것도 맞고, 그래서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내게 그런 가족사만 있는 건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감히 사람의 사랑을 회방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난해서 불우한 가족, 가난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청년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내 꿈이다. 이상적인가? 하지만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이야기. 뺨 27대. 아버지가 성남으로 떠난 뒤 어머니 혼자 우리 남매들을 키웠다. 어머니는 화전을 일구거나 남의 밭일을 해주고 좁쌀, 보리쌀을 받아왔다. 그 보리쌀도 자주 부족해 겨를 얻어다 곁떡을 쪄먹었다. 겨는 보리의 껍질이다. 보리개떡으로 불렸던 곁떡은 아무리 잘 씹어도 삼킬 때 날카로운 보리 껍질이 목을 찌른다. 개떡 같다는 말에 개를 멍멍이가 아니라 겨라고 내가 생각하게 된 이유다. 먹기 힘든 음식이었지만 나는 맛있는 표정으로 열심히 씹어 삼켰다. 엄마 표정을 슬쩍슬쩍 살피면서 목구멍 따갑다고 투정 부리는 남동생, 여동생에게는 흘겨보는 것으로 눈치를 줬다.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간 적이 없다. 무슨 강조기간도 많아 그때마다 리본을 사서 달아야 했는데 그것도 못 챙겼다.
또 봄, 가을이면 논밭에서 벼나 보리 이삭을 한 되씩 주워오라 했다.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쭉정이 한 옵 채우기조차 버거웠다. 아이들은 집에서 한 되박씩 퍼오곤 했는데 나는 몸으로 때웠다. 학교의 요구나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나는 매를 맞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화장실 청소로 대속했다.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아이들이 산과 들로 특화를 나가면 크레파스도 도화지도 없는 나는 홀로 교실에 남아있곤 했다. 적막한 교실엔 햇살만 푸졌고 그 사이로 쓸쓸함, 외로움, 약간의 슬픔 같은 감정이 먼지처럼 부유했다. 인싸에 낄 수 없는 아싸. 주류가 아닌 비주류. 내 비주류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한 번은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길가에 코스모스를 심는 환경미화 작업을 했다. 나는 엄마를 도와 땔감을 해오고 밭일을 하느라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딱 걸렸다. 선생님에게 내 사정은 통하지 않았다. 손바닥이 내 머리통을 향해 날아왔다. 선생님의 손이 퍽퍽 얼굴에 감기는데 정신이 아득했다. 미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맞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맞으면서도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맞았을 것이다. 그날 내가 맞았던 따귀는 27대였다. 친구가 세워줘서 알았다. 먼 친척인 친구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 나보다 더. 내 초등학교 성적표 행동란에 이런 게 적혀 있다. 칭찬하는 말 뒤에 달라붙은 한마디.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 덤비는 성질이 있음.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무엇에 덤빈다는 뜻이었을까? 무턱대고 도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가난 때문에 더 빨리 자랐고 더 빨리 세상을 알게 됐다. 가난이 죄가 아닐진데 가난하다고 겪어야 했던 부당함이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예민하게 반응했던 듯하다. 부당함에 대한 민감도가 남달랐다고나 할까? 그렇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지도. 덤벼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엄마가 믿고 싶었던 전바치의 힘. 고된 노동에 9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아 7이나 키웠기 때문이었을까? 어릴 적 어머니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애들 밥 굶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생일이라고 뭘 대단하게 챙겨줄 수도 없었으니. 음력 22일인가 23일인가 헷갈리던 어머니는 고민 끝에 전바치를 찾아 생일을 물어봤다. 그 일을 두고 다 커서는 이렇게 엄마와 농을 주고받곤 했다. 엄마 너무하네. 귀한 아들 생일도 잊어버리고. 이자뿐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전바치에게 왜 물어봐요? 확인차 한번 물어본 거라. 아는 걸 확인하는데 그 귀한 겉보리를 한 대씩이나 갖다 바치시나요? 어쨌든 겉보리 한 대에 우주의 기운을 모은 점쟁이는 내 생일을 23일로 확정했다. 문제는
이 점술가께서 내 생일을 정하며 팔자도 간명하게 정리했다는 것. 얘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한다. 서비스로 했을 그 뜬금없는 말에 어머니는 반색했다. 그 얘기는 평생을 간 나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믿음의 가장 큰 원천이었다. 여기에 보태 먼 친척되는 어르신 한 분도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놈 귓불 잘 생겼다. 봐라, 성냥개비가 2개나 들어간다. 크게 될 놈일세. 크게 되겠어. 엄마는 전바치와 어르신의 말을 믿었다. 아니, 한올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반복해서 새기고 되뇌는 것으로 그 말을 신앙으로, 진실로 만들어갔다. 니는 잘 된다 했다 아이가. 엄마가 하는 그 말은 어느새 불가사의한 힘이 되어 내게도 세상이 던져준 유일한 자기 확신 같은 것이 되었다. 상황 논리로는 불가능한 도전을 내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의지와 용기의 원천이었다. 후에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시장실을 방문한 아이들마다 꿈이 무엇인지를 묻고 꼭 꿈을 이루라며 일일이 적어주곤 했다. 아이들에게 내 글이 확신의 도전의 근거가 되길 기원하면서 신난 표정으로 그 한 장의 종이를 가슴팍에 품고 돌아가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간절함은, 확고한 믿음은 꽤 힘이 세다. 상정하기 쉽지 않은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막연하지만 나는 잘 될 거란 믿음에 기반한 어쩌면 무모했을 도전 덕이다. 그리고 사실 그 믿음에 진정한 힘을 부여한 것은 전바치가 아니라 엄마다. 프레스에 손상당한 성장판 때문에 내 팔이 조금씩 휘어갈 때도 내 팔을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한 엄마의 전바치 얘기는 오히려 내게 위안이었다. 엄마는 혹여나 내 일상에 불운이 깃들 조짐이 보이면 전바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불운 따위 원천 봉쇄하려 했다. 남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을 시작했고 가장 많이 다친 넷째 아들을 보며 이 아이에겐 잘 될 일만 남았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강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건 그냥 엄마의 힘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삼계초 5학년은 싹 다 수학여행을 간다. 초등학교 때 험한 선생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내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모두 가는 수학여행인데 제 명의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다니까요. 삼계초등학교 5학년은 싹 다 수학여행을 간다. 이렇게요. 산골짜기 화전민 소개집까지 쫓아온 선생님은 그렇게 열변을 토하셨다. 수학여행비는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남의 신세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어머니는 슬프고 복잡한 표정으로 수학여행 참가 동의서에 동그라미를 쳤다. 돌아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못내 존경스럽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선생님을 바래다주며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화전민 소개집을 선생님께 보인 것이 부끄러웠다. 소개집은 강제로 이주당한 화전민들을 위해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방 2칸짜리 허술한 집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모든 학생은 수학여행을 간다는 방침만 세운 건 아니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사정을 살펴 스스로 수학여행비를 벌게 해주셨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이 2을 하천가 개간한 돌밭에서 돌을 고르거나 고사리 손으로 보리 베는 일을 따내 품삯을 받아 저축하게 해주셨다. 품삯도 어른들 임금의 절반에 가까운 큰 돈이었다. 학교 매점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게 하고 가난한 아이들 몫의 수익금을 수학여행비로 저축했다. 지금 생각하면 시대를 앞서가신 선생님들이시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성취하게 해주셨던 셈이다. 깊은 배려와 세심한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5학년은 가난 때문에 빠지는 학생 없이 모두가 생전 처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거기서 여름에도 얼음이 있다는 걸 1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처음 알았다. 생선 뼈째 갈아 만든 진짜 어묵의 맛도. 내 유년의 환상 같은 한 장면도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주셨다. 머리를 묶은 여성 교장님이 한 번은 한겨울에 전교생 모두를 학교 앞 논바닥으로 나오라 하셨다. 멀리서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거대하고 신비한 비행물체가 우리 눈앞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우리의 돌팔매질 대상이던 그 육중한 쇳덩어리를 가까이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조종사와 얘기를 나누더니 손을 흔들어 아이들을 불렀다. 만져봐라. 이걸 타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단다. 교장 선생님의 그 말은 마법처럼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제일 먼저 다가가 헬리콥터의 차가운 동체를 만져보았다. 가슴이 저릿하고 온몸이 붕 떠올랐다.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져버린 헬리콥터는 미지의 광대한 세계에 대한 꿈을 만들어 주었다.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 그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기준. 아마도 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그 최초의 경험에서 싹을 틔웠을지도 모르겠다. 학생들이 매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수학여행비로 나누어 가진 일은 협동조합과 보편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었다. 삶은 가끔씩 예상을 벗어나 경이로울 때가 있다. 내 안에 사랑 넘치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다. 여섯 번째 이야기. 13살 목걸이 공장 12시간의 노동.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3년 전 앞서 성남으로 올라간 아버지를 따라 나머지 가족도 모두 상경했다. 1976년 2월이었다. 당시 성남은 서울의 빈민가와 판자촌 철거로 떠밀린 주민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다. 우리 가족은 화전민의 소개집에서 성남 상대원동 꼭대기 월세집으로 옮겨갔다. 이사할 때 내 손에 들린 짐은 책가방이 아니라 철제 군용 탄통이었다. 탄통 안에는 몽키 스패너와 펜치, 니퍼가 담겨 있었다.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도구와 부품들이었다. 당시 나는 자전거 수리에는 도가 터 있었다. 자전거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사람 힘만으로도 굴러가는
그 얇고 둥근 두 개의 바퀴라니. 페달을 밟으면 세상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어쨌든 내 출신 성분은 공구로 가득했던 그날의 이삿짐만 보아도 분명했다. 시쳇말로 흙수저도 못 되는 무수저. 당시 중학교도 못 다닐 정도의 집은 흔치 않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그랬다. 더 이상 학교 다닐 일은 없었다. 13살. 월세집 뒷골목 주택에서 목걸이를 만드는 가내 공장에 취직했다. 연탄 화덕을 두고 빙 둘러앉아 염산을 묻힌 목걸이 재료를 연탄불 위에서 끓는 납그릇에 담가 납땜하는 일이었다. 종일 연탄가스와 기화된 납증기를 마셔야 했는데 그러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속옷이 흠뻑 젖었다. 늘 머리가 띵하고 어질어질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해 물질인지 알지 못했다. 월급은 3,000원, 쌀 한 가마니 값이 조금 안 됐다. 얼마 후엔 월급 10,000원을 준다는 두 번째 목걸이 공장으로 옮겼다. 맞은편 창곡동으로 약 3-4km를 걸어 출퇴근했는데 작업 환경은 더 나빴다. 하지만 10,000원이 어딘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했다. 일이 밀리면 더 늦기도 했다. 퇴근길 9시 25분이면 전파사에서 흘러나오던 내 마음은 호수요로 시작하는 가곡이 지금도 귀에 들린다. 점심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고 집에 와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파김치가 되어 귀가하면 엄마가 밥상을 내왔다. 엄마는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나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힘들었던가?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없었다. 시장통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고 휴지를 팔고 소변 10원, 대변 20원 이용료를 받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더 아팠다. 맞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엄마는 그런 일을 했다. 엄마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끼니도 화장실 앞에서 때웠다. 집에서는 시멘트 포대를 털어 봉투를 접어 팔았다. 그런 엄마가 가여웠고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안달했다. 열악하다는 말도 사치스럽던 공장. 장시간의 노동. 내 마음 아픈 구석이던 엄마와 동생들. 그 시절의 풍경과 그 구석구석의 냄새는 내 뼈에 새겨져 있다. 그런 건 세월이 흐른다고 지워지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 아니 기억하려 애쓰는 삶의 경험 때문에 가진 게 없는 이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 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많은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면 한없이 조급해지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덜 가진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사회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런 이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공동체여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글이나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보금자리일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모두 그 연장선에 있다. 그 일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어서 치열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일곱 번째 이야기.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석 달치 밀린 월급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 달뜬 마음으로 평소처럼 4km를 걸어 창곡동 목걸이 공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공장 문이 닫혀 있었다. 상황 파악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장이 직원들 월급을 떼먹고 야반 도주를 한 것이었다. 밤 9시가 넘어 퇴근하던 길을 벌건 대낮에 터덜터덜 걸어 돌아왔다. 하루 12시간, 90일치의 노동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요즘처럼 신고에 도움받을 길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13살, 취업연령 미달에 이름도 남의 이름을 빌려 다니던 중이었다. 엄마! 엄마는 집에서 부업으로 북어포를 찢고 있었다.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억울함이 몰려왔다. 놀란 엄마가 뛰어나와 나를 안으며 토닥였지만 내 울음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제 돌아보건대 아마도 엄마가 더 아프고 억울하고 슬펐을 것이다. 다시 동마고무라는 콘덴서용 고무 부품 공장에 취업했다. 모터로 회전하는 샌드페이퍼 연마기에 사출기로 찍어낸 고무기판을 갈아내는 일이었다. 소위 빼빠치는 것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바닥이 닳고 지문이 사라지더니 피가 흘러나왔다. 야근은 밤 10시, 철야는 새벽 2시. 철야하는 날이면 통금 시간 때문에 새벽 4시까지 공장 바닥에서 자다가 귀가했다. 통금 해제까지 잠이 안 오면 노래를 배우거나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때웠다. 그때 강원도 출신 꼬마 노동자에게 배운 최초의 최신 유행가가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다. 그는 놀랍게도 나보다도 나이가 어렸는데 지금은 이름을 잊어버렸다. 하루는 연마기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갔다. 부실한 치료 덕에 내 왼쪽 중지 손톱에는 지금도 검은 고무가루가 남아있다.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에는 월급의 70%를 준다는 법 같은 건 알지도 못했고 회사에서도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왼손에 깁스를 한 채로 공장에 나가서 남은 한 손으로 일했다. 한 손으로 일하는데도 월급을 다 준다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재명아, 깁스 푼 다음에 나가라. 손이 나만하질 않겠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말리지 못했고 대신 나와 출퇴근길을 동행하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대신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공중 화장실에서 일하다가 공장으로 데리러 왔고 철야하는 날이면 새벽 4시에 데리러 왔다. 그건 가진 것도 힘도 없는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준 최고의 사랑이었다.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에 엄마와 둘이 상대원동 비탈길을 오르면 숨도 차고 힘들었지만 잡은 엄마 손을 발걸음에 맞춰 신명나게 흔들며 나는 행복했다. 엄마와 함께라면 길고 긴 하루의 고된 노동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엄마 손은 언제나 따뜻했다. 섣달 금음날처럼 차가운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은 그런 온기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여덟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의 전쟁, 그 시작. 공장으로 출근하는 길,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부러웠다. 교복 컬러는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고 아이들의 가방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담겨 있었다.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잿빛 작업복 차림이었다. 수다를 떨며 활기차게 등교하는 학생들을 거슬러 공장으로 가는 길은 힘들었다. 가급적 그들과 마주치지 않는 골목길을 찾아다녔다. 하루는 공장에 교복 입고 출퇴근하는 아이를 발견했다. 뭐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알아보니 고등공민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내 안에서 뭔가 반짝 빛났다. 아버지, 저도 야간학교에 들어갈래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희망 같은 걸 언뜻 본 듯한 흥분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입만 바라보았다. 야간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니어서 3년 다니고 다시 검정고시 봐야 한다. 아버지는 승낙하지 않았다. 돈벌이로 공장이나 다니게 하려고 공부를 막는다고 나는 단정했다. 아버지와의 길고 깊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오직 공부하기 위해 아버지와 싸워야 했다. 아버지는 중퇴긴 하지만 대구에서 고학으로 대학 공부도 했던 사람이었다. 교사나 순경도 했었지만 외아들이라 부모님을 모시려고 고향으로 돌아올 만큼 효자였다. 대신 농사일은 하나도 할 줄 몰랐다. 그러던 아버지가 성남으로 상경한 뒤로는 완전히 바뀌어 수전노가 되어 있었다. 악착같이 일하고 지독하게 모았다. 집에는 돈 버는 사람만 있고 쓰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변했을까? 재용이 형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안동 양반 출신이에요. 젊은 시절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도리를 다한다는 식의 선공 후사 같은 도덕의식이 있었어요. 동네 일은 공짜로 다 해주면서 고지곳대로 살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진 지식과 돈, 시간을 다 남을 위해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체면과 명분, 공부, 이딴 거 아무 소용없다. 거지를 면하려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맘 같지 않은 세상에 상처받은 후로 원래의 자신을 부정하며 살았는지도,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화가 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14살 아들이 공장에 다니며 야간학교에 가겠다는 걸 막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권위적인 아버지를 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 내게도 아버지는 언젠가 넘어야 할 산이었다. 야간학교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은 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 울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내 몸 100개의 흉터. 빙과류 판매용 냉장고를 만드는 아주냉동으로 공장을 옮겨 철판을 접고 자르는 일을 맡았다. 거대한 샤링기에 철판을 올리고 페달을 밟으면 순식간에 단두대 같은 날이 떨어지며 두꺼운 철판도 가위 속 종이처럼 가볍게 잘렸다. 동마고무에서 매일 아들의 손바닥에서 핏자국을 봐야 했던 엄마의 조바심 때문에 공장을 옮긴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간 셈이었다. 아주냉동에서는 출근하면 군복 입은 관리자가 군기 잡는다고 줄을 세워놓고 소위 줄바따를 때렸다.
줄줄이 엎드려 뻗쳐를 한 채로 엉덩이를 맞았다. 분량이 많이 난 날에도 빠따를 맞았다. 퇴근할 때는 군기를 유지한다며 공장문을 나서기 전 또 때렸다. 인권 같은 건 책에나 있는 얘기였다. 어느 날 옆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고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고참의 시선이 가다한 곳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다. 꿈틀거렸던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사고를 당한 고참이 하더니 희죽 웃으며 그것을 얼른 집어들었다. 그는 이미 2번의 손가락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었다. 고참은 봉지에 손가락을 담고 작업장을 뛰쳐나가면서 그때서야 비명을 질렀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 희죽 웃던 고참의 얼굴이 눈앞에서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샤링기는 날이 예리해서 사고가 나도 처음엔 잘 몰라. 그냥 차갑고 서늘하지. 손을 들어보고야 아는 거야. 누군가 내 귀에 소곤거렸다. 그날 밤 나는 긴 악몽을 꾸었다. 공장문은 출근과 동시에 굳게 닫혔다. 퇴근 때까지 점심시간이라도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공장 문을 확 밀고 나가 앞산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를 실컷 따먹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소망이었다. 그곳에서 의지할 것이라곤 나와 같은 처지의 소년공들 뿐이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시골에서 올라와 산업역군이란 거창한 이름의 공돌이가 된 아이들. 언젠가부터 나는 엄마에게 도시락 하나를 더 싸달라고 했다. 자취를 하며 점심을 굶는 아이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흔쾌히 내 부탁을 들어주셨다. 어느 날부터 다른 소년공들도 각자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기 시작했다. 별것 없는 뻔한 반찬에 딱딱하게 식은 밥.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나눠 먹는 그 시간만큼은 즐거웠다.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다. 그 공장에서도 함석판을 자르느라 수없이 찔리고 베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눌리고 떨어지고 꺾이고 소음과 유독약품에 노출되었다. 덕분에 내 몸에는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았다. 아마 100개도 더 될 것이다. 내 몸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지문처럼 남아 나의 처음이자 끝, 전부를 이룬다. 소년공이었던 아이들, 그 가난했던 아이들의 맑은 슬픔이 여전히 내 안에서 찰랑거린다. 열 번째 이야기, 15의 성공. 위험한 일을 피해보자고 용접에 눈독을 들였다. 열심히 용접공을 쫓아다니며 조수를 했지만 기술을 배울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행인지 아주냉동이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곧장 다른 공장을 구해왔다. 나는 또 다른 공장으로 떠밀려 갔다. 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 실업이었다. 그곳에서 시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프레스기를 익혔다. 샤링기 유경험자, 매서운 눈썰미와 일머리 덕분에 나는 다른 소년공들보다 빨리 프레스기 한 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무려 프레스공. 나름 성공한 15이었다 라고 쓰려다 만다.
성공은커녕 고무 기판 연마기에 손이 남아나질 않아 공장을 옮겼더니 더 위험한 샤링기를 만났고 샤링기에서 떠나오니 프레스기 앞에 앉아 있었다. 세상은 소년공의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대양 실업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권투 경기가 열렸다. 권투가 인기 있던 시절이었다. 경기는 점심시간 공장 창고에서 벌어졌다. 직원 단합이나 복지 차원의 경기는 아니었다. 선수는 신참 소년공들이었고 선수 지명권은 반장과 고참들에게 있었다. 지명당한 소년공들은 무조건 글러브를 끼고 나가 싸워야 했다. 그리고 고참들은 자기들이 먹을 브라보콘 내기를 걸었다. 그리고 그 브라보콘 값은 권투 아닌 격투기에서 진 신참 소년공의 몫이었다. 하고 싶지도 않은 경기를 해야 하는 소년공은 경기에 지면 돈까지 내야 했다. 나도 지목당하면 꼼짝없이 경기에 나갔다. 한 달 용돈이 500원인데 브라보콘은 100원이던가? 경기에서 지면 브라보콘 3개 값인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정말 개떡 같은 경기였다. 나는 그때 이미 왼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벼락같이 떨어지는 육중한 구형 프레스기가 왼쪽 손목을 내리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조금만 더 늦게 팔을 뺐다면. 손목이 부어올랐지만 타박상이려니 하고 빨간 약과 안티프라민 연고나 바르고 말았다. 손목 뼈가 깨졌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기가 가라앉은 뒤에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프레스기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내색하면 프레스공 지위를 잃는다. 그래서 아픈 걸 참고 숨기며 더 열심히 일했다. 그게 평생의 장애가 될지 그땐 몰랐다. 프레스기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만 중요했다. 권투를 배워본 적도 없는 소년공들은 친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형편없이 맞아야 했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투견장에 끌려나간 강아지 같았다. 덩치가 작고 체력이 약하던 나는 경기를 빙자한 싸움에서 대부분 맞고 돈까지 뜯겼다. 맞는 것도 때리는 것도 싫었다. 거기에 돈까지 뺏기면 기분이 정말 엉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저 공장을 옮기겠다는 말만 반복해 중얼거렸다.